안녕하세요. 2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장 파트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전기장의 정의와 그리고 전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간략하게 복습해 볼 텐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전하의 성질을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질은 전하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 전하량을 2라고 했을 때 이 2는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되는데 전하들이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이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기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하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전하들이냐에 따라서 전기력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기력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쿨롱의 법칙을 써보면 F는 KR 제곱분의 Q1, Q2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었고 또 만약 방향성까지 한꺼번에 넣는다라고 하면 KR 제곱분의 Q1, Q2 그리고 둘 Q1, Q2 전하를 연결한 방향이다 라고 해서 R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개의 종류의 전하가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전하인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일 때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 인력과 청력을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이 R 벡터 방향만 있는 R 방향의 단위 벡터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주로 전기력을 공부했고 그 전기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전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전하가 놓여져 있을 때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번 전하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1번 전하는 2번 전하와에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2번 전하에 의해서는 인력이니까 2번 전하 방향으로 이런 힘이 작용하겠죠. 우리가 이 힘을 F1, 2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번 전하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주게 되는데요. 청력이 작용하는데 두 전하를 연결해서 서로 밀어주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F1,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힘의 방향도 살펴보았고 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1번 전하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으로 1번 전하가 받는 알자 힘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알자 힘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X방향의 힘입니다. X방향으로의 힘을 계산을 하려면 먼저 2번 전하에 의해서 1번 전하가 받는 힘의 X방향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전하에 의해서 1번 전하가 받는 힘 중에서 X방향의 힘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니까 2번 전하에서 1번 전하가 받는 힘은 오로지 X방향밖에 없네요. Y방향이 없으니까 F는 F1, 2라고 쓴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그냥 X방향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하가 1번 전하에 주는 힘을 봤더니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 벡터 파란색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x 성분이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별표 친 부분이 y 성분이 되겠습니다. 각도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세타를 이용해서 x 성분을 계산해 보면 3번 전하가 1번 전하에 주는 힘 중에서 파란색 중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 부분만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 표시한 x 성분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y 성분을 정리해 볼 텐데요.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2번 전하에 의해서 받는 힘이 없죠. 초록색으로 표시한 벡터 부분을 보면 y 성분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3번 전하에 의해서 받는 힘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F13에서 파란색 벡터에서 별표 친 부분만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지금 쓴 이 기호들은 전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y축으로 방향 중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기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기호로서는 x 성분과 y 성분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F1, 2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전하에 의해서 1번 전하가 받는 힘인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K는 계산의 편의상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두기로 하고요. K 곱하기 R 제곱인데 이때 두 전하 사이의 거리는 3m니까 3의 제곱으로 두기로 하고 Q1, Q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Q1은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인데 부호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림에서 방향성을 다 찾았기 때문에 부호는 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호를 넣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부호를 넣으면서 저하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호를 이미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 집어넣어서 해결을 했으니까 양수값만 선택하면 되니까 1 마이크로 쿨롱을 넣어주면 되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전부 쿨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 F가 뉴턴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단위를 통일시켜서 자, Q1 곱하기 그 다음에 Q2인데 Q2는 2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워줄 건 지워주고 남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13도 계산해 보아야겠죠. 자, F13의 경우에는 똑같이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그리고 3의 제곱 넣어주시고 R 제곱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Q1 곱하기 Q3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Q1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 똑같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 Q3 값은 또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승 1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크기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계산하고 싶었던 것은 알자 힘이었죠. 자, 알자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힘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써보면 알자 힘은 먼저 F12 플러스 F13 사인 세타를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x 성분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적은 게 x 성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y 성분을 적어볼까요? 자,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 F13에 해당되는 부분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y 성분이니까 j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 30도와 코사인 30도를 조금 정리해서 넣어주면 사인 30에 2분의 1을 넣어서 굳이 이제 더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바로 R자임의 X 성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크기는 이렇고 마이너스 J, 마이너스 Y축 방향을 향하게 될 거다. 파란색 벡터를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이 값은 우리가 전부 표준 단위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R자 힘의 크기는 뉴턴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인 전기장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 사실 반드시 두 개의 전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가 한 개 있을 때 이 전하 한 개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진다면 방법은 그곳에 전하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은 있어야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전하 하나만 있을 때에 작용하는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물리량이 필요하냐면 바로 전기장이라는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배울 이 전기장은 기호로는 2로 나타내려고 하고 전기장 역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벡터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붙여서 전기장 2로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기력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기력과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은 전하가 하나만 있을 때 그 전하 하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 하나가 주변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주변에 전하가 왔을 때 그 전하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힘을 발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을 계산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전기장의 크기를 가지고서 이 주변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기장을 알 수 있다면 이곳에 새로운 또 다른 전하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 들어온 전하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가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전하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짐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전기장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 전기장을 만들어낸 원래 있었던 전하로부터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낼 이 전기장이라는 값도 라지 Q와 스몰 Q로 적은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전기장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멈추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전기장의 개념이 점점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먼저 전기장을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기력과 같은데 이때 이 전기력을 제가 F2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이 있을 때 이 전기력 속에는 두 개의 전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전하 한 개를 내가 강제로 없애서 전하 하나만 있을 때 작용하는 힘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의 물리량을 전기장이라고 할 것이고 단위는 뉴턴, 전기력은 뉴턴이었는데 전하 하나로 나누어 주었으니까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써보면
Q분의 1이라고 분모를 먼저 떼내고 전기력은 K R 제곱분의 Q 곱하기 스몰 q 곱하기 라지 q로 두 개의 전하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의 두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 표시를 넣었으니까 방향성,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방향성이지만 두 전하 사이에 스몰 q와 라지 q 전하 사이를 연결했을 때 이 연결한 방향 안에 벡터의 방향이 존재하겠죠. 인력이면 당기는 방향, trọng力이면 밀어내는 방향,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한 단위 벡터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우리가 이 Q를 나눠서 없애줄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정의는 KR 제곱분의 라지 Q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을 넣어줘서 이것이 바로 전기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정의를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제가 일부러 임의로 구분을 했는데 이 라지 Q로 적은 전하가 바로 소스 전하라고 부르는 값이 되겠습니다. 소스 전하 또는 원천 전하라고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이 원천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전하입니다.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전하에 그리고 스몰 q 이제 시험 전하가 뛰어들게 되는 거죠. 전기장 속에 시험 전하를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전기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조금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원천 전하와 시험 전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한번 또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원천 전하 라지 Q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에는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전기장의 방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 속에 제가 어떤 시험 전하 스몰 q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스몰 q를 집어넣었더니 이 스몰 q가 이 라지 q에 의해서 힘을 받더라 라는 거죠. 그게 인력 또는 청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전하를 가져갔을 때 이 전하가 힘을 받게 되면 그 공간은 전기장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제가 그냥 전하 하나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건 현재는 전기장 속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구의 중력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력장이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B급은 그냥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지구에 의해서 이제 중력장이라는 공간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가져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라지 m이가 지구라고 생각하면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받겠죠. 인력을 받을 겁니다. 만유 인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질량을 가져다 두었을 때 그 질량이 다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부릅니다. 중력장과 비슷한 개념이 바로 전기장인데요. 전하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전하가 힘을 받게 되면 그 공간은 바로 전기장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기장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약속이 필요해집니다. 지구의 또는 만유 인력과는 다르게 이 전기장은 방향이 또 전하의 종류가 두 종류인 관계로 방향성이 또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호간에 약속이 필요하겠죠. 일단 전기장의 크기는 조금 전에 정의를 내렸는데 KR 제곱분의 Q로 정의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겠죠. 이 방향을 결정하면서 또 전기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라지 Q가 이곳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라지 Q는 양전하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 양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특정 지점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마치 이 파란색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양의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양전하가 있을 때 이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밀어내겠죠. 둘 다 플러스 전하니까 이 밀어내는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기장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장의 크기도 만약에 플러스 1의 양전하가 있다면 이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양전하가 받을 힘의 크기는 K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KR 제곱분의 라지 Q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1쿨롱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K R 제곱분의 Q, 이게 바로 전기장의 정의였으니까 전기장 크기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즉 단위 양전하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 단위 양전하가 받을 힘의 크기가 곧 전기장의 크기가 되고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양전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면 크기도 계산이 가능하고 또 더불어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전기장의 방향은 예를 들어 원천 전하가 마이너스 Q다, 음전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 즉 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러스 1쿨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장의 정의를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크기로 하기로 하고 또 그의 방향을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정리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원천 전하 Q 그리고 1쿨롱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두 전하를 연결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Q는 라지 Q라고 쓴 이유는 원천 전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소스 전하, 원천 전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기호는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단위는 힘의 크기가 우리 전기장의 크기가 된다고 해서 힘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단위가 다른데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단위는 전기력의 단위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전기장의 단위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값들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전기장의 단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력과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전하 하나만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플러스 양전하가 하나 있을 때 이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도식화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력 같은 경우면 아예 불가능할 텐데 전기장은 전하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양전하가 있으면 이쯤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방향을 표시해 보면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청력,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소스로 작용하고 있는 전하하고 그리고자 하는 지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다음 화살표는 더 짧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스 전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처음 그렸던 화살표보다 두 번째 그렸던 화살표가 더 작아질 게 분명하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작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간에서 화살표로 우리가 전기장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선으로 표현한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점점 짧게 그리는 것, 그리고 방향성,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건지 또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하고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지점에 플러스 클롱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당기는 방향일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모든 공간에서 그리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작아지겠죠.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r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할 테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짧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의 전하에서 나와서 음의 전하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의 크기와 이제 비례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선을 더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전기장이 더 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교차할 수 없습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겹치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때 동시에 있을 때를 예를 들어보면 이 전기력선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그리되 서로 막 교차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전하에 의해서 한 지점에 받는 전기장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수도 하나만 그려지면 되고요.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전하에서 음전하 방향 쪽으로 이 플러스 1쿨롱이 힘을 받을 테니까 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선들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력선을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 또 교재에 보면은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전하들이 있을 때 전기력선이 그려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전기장은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이 전기장이 이미 있을 때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전기장의 모양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전기력선을 배우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경우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이 플러스 3쿨롱의 전하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P라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이 P라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K R제곱분의 Q라는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을 이용하기로 하고 1m 떨어져 있으니까 1의 제곱 그리고 3쿨롱 이렇게 넣어주시면 27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 하나만 있으면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력보다 계산 자체는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P 지점에서의 전기력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P 지점에서의 전기력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장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는 이렇게 전화가 하나일 때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전화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 전화가 여러 개라면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원천 전화가 여러 개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전기력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전화가 2개가 아니라 3개나 4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을 때 다행히도 이 계산을 할 때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내지 않고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중첩의 원리였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내지 않고 원래 가졌던 수식으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KR제곱분의 QR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원천 전화가 Q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식을 바꿔주시면 되냐면 각각 계산을 해서 모두 더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지점에서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 지점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전하가 많을 때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Q1, Q2, Q3가 있다. 그런데 내가 P 지점에서 전기장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전기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K R1의 제곱분의 Q1 R1 플러스 K R2의 제곱 Q2 R2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R1, R2, R3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전하에서 P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 R3는 Q3와 P 지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 그 둘을 연결했을 때의 방향이 R3의 방향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냥 한 점에서 각각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하를 개별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니까 여러 개가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서 전기장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기장의 개념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4 곱하기 10의 6승 뉴턴/쿨롱의 크기를 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외부 전기장이 있는 점 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에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전기장이 존재하고 이 전기장의 크기가 문제에서 4 곱하기 10의 6승 뉴턴/쿨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 외부 전기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이 공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공간에 있는 전하로 인해서 전기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긴 건데 지금 그 근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점 P라는 곳이 전기장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P라는 지점에 플러스 3 나노쿨롱의 시험 전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이 플러스 3 나노쿨롱을 마이너스 3 나노쿨롱으로 대체했을 때, 바꿨을 때 점 P에서의 외부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험 전하가 바뀐 상황인데요. 이 시험 전하는 일단 내가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하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시험 전하가 바뀌었다고 해서 외부 전기장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전기장 2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A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기장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압 Q1이 원점에 있고 전압 Q2는 원점에서 X축 상으로 3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때 좌표가 0,4인 지점 전피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원천 전하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1번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2번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Q1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우선 Q1이 양전하이고 Q2는 음전하이네요. 자, Q1이 양전하이니까 Q1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이렇게 원점 Q1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죠. 양전하일 경우에는 양전하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마치 P라는 지점에 플러스 1콜롱이 있을 때 Q1과의 전기덕의 방향을 표시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E1이 되겠고, 이번에는 Q2와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Q2가 만들어내는 P점에서의 전기장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Q2가 음전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Q2와 연결을 했을 때 Q2와의 플러스 1쿨롱이 P점에 있다라고 하면 인력이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Q2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전하와 음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내겠죠. 자, 방향도 표시를 했으니까 이번엔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을 계산을 할 건데 먼저 E1을 계산을 해볼까요? E1 같은 경우에는 Q1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인데 K 곱하기, 즉 9 곱하기 10의 급승 곱하기 R 제곱인데 4만큼 떨어져 있죠. 지금 초록색 벡터 부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4의 제곱이고 Q1의 전하는 16쿨롱이네요. 따라서 1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방향성도 표시를 해줘야 될 텐데요. 방향을 보니까 지금 Y축 방향을 향하고 있죠. 플러스 Y축 방향. 그래서 단위 벡터 J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 방향은 J 방향이 되겠네요. Y축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2를 계산해 볼까요? E2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계산을 해도 괜찮죠. 자,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성분을 먼저 계산을 해볼 텐데 만약에 E2의 크기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E2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 각도 파란색 벡터와 Y축 사이의 각도를 제가 세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E2의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야 X 성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텐데요. E2 벡터를 이렇게 Y 방향과 X 방향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X 방향은 지금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X 방향을 표시하고 나면 E2의 사인 세타가 X축 성분인 걸 알 수가 있겠죠. Y 성분은 E2의 코사인 세타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E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Y축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2의 크기만을 고려했다면 즉, 이 기호가 양수를 의미하고 있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제대로 된 Y 성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혹은 마지막에 벡터의 방향을 붙여줄 때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되고 이 부호는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성분과 Y 성분을 모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도 세타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X축의 길이가 지금 3이고 Y축의 길이가 4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미리 계산해 둘까요? 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미리 계산을 해두면 x 성분은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니까 5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그리고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분의 4 2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를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2의 크기,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인가 살펴보면 K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분모에는 둘 사이의 거리 5의 제곱이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5의 제곱분에 우리가 여기서 Q2의 전하가 25 쿨롱이었으니까 25를 적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2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의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서 2를 벡터로 표현을 해볼까요? 2 벡터는 x 성분 먼저 적어보면 5분의 27 곱하기 10의 9승 i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y 성분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36 곱하기 10의 9승 j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기장은 이 1과 이 2를 더해주면 되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x 성분은 이 2에만 있으니까 이 2에 있는 x 성분을 그대로 적어주고, y 성분은 우리가 이 1과 이 2에 모두 존재하니까 두 개를 연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9 마이너스 5분의 36이니까 5분의 9만 남네요. 5분의 9 곱하기 10의 9승 j,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전기장의 크기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지금은 숫자를 넣어서 두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을 계산해 보았는데, 이번엔 기호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전기장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전기장을 합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하량이 Q로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전하가 그림과 같이 놓여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직교점에서 거리가 x인 곳에 지금 P점이 있는데요.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전기장은 따라서 두 개의 전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Q라는 전하와 그리고 마이너스 Q라는 전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그림으로 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좀 표현해 볼 텐데요. 먼저 플러스 Q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플러스 Q 전하와 전피를 연결했을 때 양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방향 쪽이 전기장 EQ가 되겠죠. 다음은 마이너스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에서 전피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마이너스 Q와 P를 연결했을 때 당기는 방향이 되겠죠. 음전하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마이너스 Q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둘의 합력이 합한 전기장이 전체 전기장이 될 텐데, 이 둘을 더하면 우리가 두 개가 지금 대칭을 이룰 테니까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리고 수직 이등분을 해서 전피가 생긴 거니까 이 둘을 더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Y 성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Y 성분은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체 전기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1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 Q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EQ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Q 전하와 전피 사이에 지금 각도가 존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EQ를 계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이용해서 각각 X성분, Y성분을 나눠줘야 되겠죠. 우선 EQ는 K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 우선 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KR 제곱분의 Q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 r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초록색 선이 되겠죠. 물론 파란색 선도 어차피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K 곱하기 R제곱은 지금 삼각형에서 높이가 2분의 D에 해당이 되는 거고 P점은 원점에서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KR제곱분의 그 다음에 전하량 Q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Q가 계산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Q의 Y 성분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Q의 Y 성분은 빨간색 벡터의 절반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이 Q의 Y 성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의 Y 성분은 이 Y에서 제가 임의로 세타 각도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 각도가 세타이면 이 각도도 세타가 될 테니까 이 QY는 이 Q에서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우리가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Q와 이 마이너스 Q를 더할 때 결과적으로 다 Y 성분만 남을 테니까 미리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전기장 2의 크기는 이 QY 또 이 마이너스 Q의 Y 성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X 성분은 서로 지워질 테니까요. 또한 이 QY와 그리고 이 마이너스 QY는 이 QY랑 똑같은 값이죠. 서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Q 쪽에서 Y 성분을 구하나 플러스 Q 성분에서 Y 성분을 구하나 이 두 개의 결과값은 같을 겁니다. 따라서 그냥 2배의 이 QY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2배의 이 QY는 전기장 곱하기 사인 세타 이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Q 값을 이미 계산을 했고 이 사인 세타만 정리가 된다면 전체 전기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2 곱하기 전기장은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가져다 쓰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미 앞에서 계산된 이 식을 가져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식을 가져다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 줄 텐데요. 사인 세타는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빗금친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R분의 2분의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분자에 있는 걸 모두 곱해주면 K 곱하기 Q 곱하기 D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 P라는 곳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X라는 이 변의 길이가 즉 중간 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 X라는 게 있었는데 이 X가 D 두 개의 전화 사이의 간격보다 매우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X제곱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D제곱 중에서 2분의 D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작은 값이니까 2분의 D 이 부분은 생략을 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분모에 남는 거는 X 3승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써줘서 X 3승분의 KQD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분모는 X 3승 그대로 두고
Q 곱하기 D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전하가 가지는 특징이 되겠죠. Q는 각각의 전하량이고 D는 이 둘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전하가 가지는 특징을 모아다가 P라는 값으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P는 QD 값을 의미합니다. 또 방향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P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전하량은 그대로 두고 D에다가 벡터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의 방향은 그럼 무슨 방향이냐면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 내린 이 P 벡터를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쌍극자라는 것은 전하량이 같고 그리고 두 종류,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인 두 개의 전하의 결합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문제는 어떤 쌍극자가 있는데 이 쌍극자로부터 멀리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쌍극자라는 것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의 결합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고체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짝을 이루고 있는 쌍극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쌍극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쌍극자들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지점 x만큼 떨어진 P라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쌍극자라는 특징을 하나 잡아두고 이 쌍극자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각각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쌍극자를 가지는 물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물질들의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일반 물리, 우리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물리 과정에서는 굳이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장을 계산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서 나온 값들로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전기장 속에 다른 전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전하가 받는 힘 그리고 이 전하가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대전된 입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장이 플러스로 대전된 판과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 두 개의 판이 있는데 이 두 판 사이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기장은 균일하다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개의 대전된 판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개의 대전된 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 두 판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균일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한히 펼쳐진 판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경계 부분에서의 전기장이 휘는 것을 무시하고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의 문제를 풀곤 합니다. 또 전기장을 제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하고 나면 대전된 판이 어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전기장의 방향이 양전하에서 이렇게 음전하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으니까 전기장만 보고도 양쪽에 어떤 종류의 입자로 대전된 판들이 있는지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존재하고 있을 때, 즉 모든 곳에서 전기장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곳에 마이너스 전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자를 집어넣을 건데 초속도는 V0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전자를 집어넣으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플러스로 대전된 판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림에 이미 나타내져 있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입사가 되면 이렇게 플러스 판 쪽으로 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저와 함께 이제 수식의 형태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전자가 전기장 속에 들어가면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유겠지만 이제 전기장 자체가 우리가 처음 정의를 내릴 때 전하분의 전기력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전기력은 전하 곱하기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원천 전하는 전기장 속에 숨어 있을 거고 원천 전하에 관련된 부분은 이 스몰 q가 시험 전하에 해당되겠죠. 지금 이 전기장 속에 입사된 전자를 시험 전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를 입사시켰기 때문에 이 전하량은 현재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기본 전하량을 가지는 마이너스 종류의 입자를 입사시킨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스몰 e 곱하기 전기장 2가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전자의 궤적 방정식,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의 모습을 표현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전자의 궤적 방정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볼 텐데요. 먼저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전기력만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전기력 자체가 전기장과 방향이 같죠. 지금 식에서 보면 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나란한 방향을 가집니다. 꼭 같은 방향이 아니더라도 완전 정반대 방향이거나 같은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이 현재 Y축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과 전기력 모두 Y축 방향만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X방향의 힘은 존재하지 않고 즉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는 경우이고 즉 등속 운동을 한다. Vx는 초속도 V0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미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2 라지 2라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해당이 될 텐데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쓰고 있는 거죠. R자 힘을 계산한 다음에 MA를 우측항에 적어서 운동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우리에게 가속도 정보를 주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m분의 스몰 e 곱하기 라지 e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Y를 계산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VY는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도를 보면 질량 m이나 전하량 스몰 e나 전기장 e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균이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에 VF는 VI 플러스 AT라는 식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을 수 있을 거고 Y방향으로 초속도는 없으니까 제가 가속도에다가 그냥 시간만 곱해서 VY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궤적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위치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X는 초속도 V0 곱하기 T가 되겠죠. Vx 곱하기 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Y도 계산을 해볼까요? Y는 우리가 이미 VY를 계산했으니까 VY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지금 초속도는 없으니까 우리가 2분의 1 AT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YF는 YI 플러스 VI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해서 YI 부분은 없애주고 또 초속도 없으니까 자 그럼 2분의 1 AT제곱만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n분의 스몰 e 라지 e 곱하기 t 곱하기 다시 한번 t를 곱했으니까 t제곱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둘을 합치면 이제 궤적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y는 지금 v0 t 부분이 x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러면 t는 왼쪽 식에서 우리가 t만 살짝 찾아내면 t는 v0분의 x가 되겠죠. 자, 이걸 대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n분의 스몰 e 라지 e 곱하기 v0분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다 상수값들인데 2 곱하기 n 곱하기 v0의 제곱 스몰 e 곱하기 라지 e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2차 함수꼴이 됐으니까 이 방정식만 보면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몰라도 대략 이런 식으로 궤적 방정식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됐던 이런 형태로 이 전자가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x와 y 사이의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장 속에 입자를 넣었을 때 이야기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자가 여러 개인데 이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